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연구센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날 찾아뵙게 됐고요. 내일이 저희가 무슨 학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내일 오후에 방송을 못할 사정이 생겨서요. 오늘 협의를 해서 오늘 촬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월요일이다 보니까 오후 1시에 제가 지금 저희 병원에 있고요. 네, 진료실 안에서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콩팥병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그 전번에 이제 책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제가 어, 지난번에 이제 다른 저희 선배님 책을 소개를 하면서 하반기에 제 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네, 교정 중에 있고요. 두 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비욘디 시청자분들처럼 이제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하나고요. 예, 콩팥병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콩팥 전공이 아니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진료실에 놓고 보실 수 있는 뭐 1차 진료 매뉴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두 권을 따로따로 지금 낼 생각으로 네, 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저 분당서울대병원 김세준 교수님이 콩팥 골든 루틴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보니까 그동안 이제 김세준 교수님이 유튜브 방송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 대상 책은 사실은 제가 그동안 이제 비욘디를 포함해서 학회 또 저희 채널 이런 유튜브들에서 했던 이런 방송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거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네,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책이 나오게 되면 제 라이브 때도 네, 뭐 이벤트처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질문 올라왔고요. 네, 많이들 들어와 주셨고 오영도 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네. 오늘이 월요일이 화요일로 느껴지셨다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 헷갈리네요. 오늘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네. 일단은 도서남매 마음님이 질문 주신 거를 먼저 좀 읽어볼게요. 네, 피검사 결과에서 크레아틴 수치 1.2라고 나왔는데 정상 수치를 살짝 넘은 정도인데 이것도 콩팥이 많이 망가진 신호인가요? 자, 이거를 알고 싶으면 콩팥 점수 환산을 위해서는 지금 당연히 우리나라 분이실 거고 성별하고 나이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성별하고 나이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구체 여과율 공식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만성 콩팥병은 5단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90점 이상, 60에서 90, 30에서 60, 15에서 30, 15 미만 해가지고 1, 2, 3, 4, 5단계인데 1단계 90점 이상은 뭐 정상이라고 보고 2단계가 60에서 90, 그 다음에 3단계가 30에서 60, 3단계부터는 60점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희 같은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를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0점 미만 4단계에 도달을 하면 이제 진행된 콩팥병이라고 해가지고 예, 꼭 저희를 찾아오셔야 되고 5단계 15점 미만이면 이제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되는 말기 콩팥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고도 한 크레아틴이 1.2면 보통 크레아틴 수치 정상 수치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 저 정도면 아마 만성콩팥병 2단계 정도 되실 것 같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 나이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레아틴 수치가 살짝만 올라가도 콩팥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콩팥 점수가. 그래서 나이라든지 성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냥 젊은 분의 1.2라 그러면 사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수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와 성별을 좀 알려주시면 도소남매맘님의 그런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계산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1.2만 놓고 봐도 크게 망가진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40세가 넘으면 정상인들도 콩팥 점수가 1년마다 1씩 떨어진다. 예. 어떤 논문에 의하면 뭐 0.5에서 0.7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1씩 떨어진다 말씀드려요. 그러면 정상이 뭐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1년에 일씩 떨어진다고 봤을 때도 지금 자연스러운 이제 노화, 나이 듦에 따라 생기는 변화가 아닐까? 1.2 정도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직도 방송 보고 계신다 그러면 본인의 이제 나이와 성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버선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머니가 콩팥병 3기를 진단을 받으셨대요. 3기. 잡곡밥이 몸에 좋다고 해서 드렸는데 신장병 환자는 무조건 흰 쌀밥만 먹어야 한다니 진짜인가요? 네, 진짜인데요. 잡곡밥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콩팥병 3기라 그러면 사실은 아직은 인이나 칼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행된 콩팥병 4단계 콩팥 점수 30점 미만일 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 조절 시기를 하셔야 되고 칼륨도 조절 시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콩팥병 3기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콩팥병이 1기부터 5기를 통틀어서 모든 병기에 걸쳐서 꼭 실천해야 될 시기는 저염식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요. 지금 실버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3기시기 때문에 저염식만 유지하시는 거를 저희가 권고를 해드리고 아직은 인 제한식이나 칼륨 제한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곡밥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진행된 콩팥병 환자나 투석 환자들한테는 가능하면 흰쌀밥을 드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중간에 헷갈려 하시는 게 당뇨병 콩팥병으로 인해서 투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당뇨병 콩팥병이 있는데 투석 전에는 흰쌀밥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죠. 예, 당이 쉽게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니까 잡곡밥을 먹든지 뭐 현미밥을 먹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석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잡곡밥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흰쌀밥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 환자들이 콩팥병이 있을 때는 참 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비욘디에서 이전에 우리 이경실 박사님이랑 했던 방송을 보시면 콩팥병으로 당뇨병으로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방송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뇨병이 있으면서 콩팥병이 있으면서 또 진행된 콩팥병 4기 이상이 되면 진짜 팥대고 포대고 먹을 게 없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조언을 좀 받으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제 방송 중에서 이제 이경실 박사님이랑 저랑 같이 한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3년 됐나 본데요. 그 방송 나간 지가. 몇십만 뷰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제 방송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하고 이경실 박사님 이름을 넣으면 비욘디 이동영 이경실 이렇게 넣으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벚꽃님이 종합 비타민제나 오메가3 유산균 정도는 콩팥 나빠진 사람도 마음 놓고 먹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게 이제 항상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 단일 제제면 오케이입니다. 그거 외에 뭐 다른 성분이 들어간 거를 말고 그냥 유산균 자체라 그러면 저희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인제 거기에 뭐 인제 우유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러면 인제 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거는 드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메가3는 갑론을박이 있죠. 네, 오메가3는. 사실 중성 지방이 높은 분한테 오메가3를 약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인제 생선 기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나서 뭐 어떤 제재에 따라서는 뭐 많이 난다기보다는 어쨌든 생선 비린내는 좀 납니다. 그래서 좀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메가3가 옛날 연구에 보면 IgA 신증 같은 경우에 진행을 막아준다는 연구들이 꽤 있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오히려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연구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메가3를 필요하다면 저희가 처방전을 드려서 조제된 오메가3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오메가3를 사 갖고 오셔 가지고 "드셔도 되냐? 먹어도 되냐?" 물어보시면 저는 성분표를 보고 오메가3만 있다 그러면 뭐 그냥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비타민제가 인제 쪼끔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냥 비타민 B1, C1, 비타민 BC가 있는 단일 비타민제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요새 비타민제들이 인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알파, 무슨 뭐 플러스, 무슨 골드, 무슨 프리미엄 이래 가지고 비타민 외에 뭐 칼슘도 넣고 마그네슘도 넣고 셀레늄도 넣고 뭐 이런 무기질 이온들을 넣어서 이제 강화시킨 비타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거는 드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뒤에 플러스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단일 제제의 비타민만 드시면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인제 혈액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이 투석 중에 씻겨 나간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B1C1 컴플렉스인 약들을 보험으로 저희가 드립니다. 유일하게 보험이 되는 비타민제를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에 한해서는 비타민제를 더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성분에 그런 플러스 알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단일 비타민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우님이 저와 또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콩팥 건강을 지키려면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하나요? 오히려 물 많이 마시면 콩팥에 물이 간다는 말도 있어서 헛갈립니다. 네, 저게 이제 제가 쓰는 책에도 저게 한 꼭지가 있어요. 예. 워낙 외래에서도 그렇고 질문을 방송에서도 워낙 많이 받거든요. 저런 질문을. 일단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물을 2리터 이상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낭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 옛날에 쌈스카 같은 약이 없었을 때 유일한 치료 방법이 하루에 물을 3리터까지 먹으라는 거였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 인제 그 다낭성 콩팥병 그러니까 콩팥에 있는 이 혹을 크게 만드는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연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인제 쌈스카라는 약이 나왔고요. 그래서 약으로 요새는 인제 치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오히려 인제 재밌는 거는 그렇게 쌈스카를 드시는 분들, 다낭성 콩팥병 환자 중에서 쌈스카를 드시는 분들한테는 또 물을 많이 먹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쌈스카 자체가 치료제인 쌈스카 자체가 예 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탈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제가 쌈스카라는 상품명을 말씀드렸는데 성분명은 톨밥탄이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약이 톨밥탄 제제는 카피약이 없습니다. 그냥 쌈스카 유일해요. 그래서 그냥 쌈스카라고 제가 오츠카 제약의 뭐 PPL은 아니지만 어쨌든 쌈스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쌈스카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물 많이 드시라고 해요. 근데 정상 콩팥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을 많이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자주 보고 많이 볼 뿐이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뭐 한 2년 전에 연구에 이미 나왔죠. 네. 물을 많이 먹는 것이 과연 콩팥에 해가 되느냐, 득이 되느냐. 근데 해도 안 되고 득도 안 되고 그냥 소변만 많이 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드시라는 거예요. 네, 목이 마르면 물을 드시고, 네,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예, 항상, 예,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드십시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드시고, 네,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다. 억지로 강박적으로 나는 2리터를 꼭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물을 달아서 마실 필요는 전혀 없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요거에 이제 거의 형제 질문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어떤 물을 먹으면 콩팥에 좋으냐? 이런 질문들 많이 또 하시는데, 물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떤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해양 심층수를 먹는 게 좋으냐, 무슨 뭐 생수가 좋으냐, 보리차가 좋으냐, 어떤 물은 괜찮냐 물어보시는데, 예, 물의 종류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이제 뭐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 또는 커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성분 자체에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은 이제 알코올 자체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나오는 이뇨작용을 몸 밖으로 이제 소변으로 배출될 때 물을 많이 끄집어서 나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술 많이 드신 다음 날 입이 마르고 바삭바삭하고 목이 마른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제 카페인, 커피도 마찬가지죠. 요새같이 이제 더울 때 막 1리터 커피, 2리터 커피, 2리터 커피는 없나? 1리터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는데 드셔보시면 알죠. 예, 화장실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카페인 자체가. 예,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커피를 달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네, 이뇨작용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디카페인이라 하더라도 카페인을 100% 제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99%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지만, 이뇨작용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경우에 그런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또 이제 여름에 맥주라든지 이런 알코올 음료를 많이 드시는 거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진짜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탈수가 심하고 운동 후에, 예, 이렇게 뭐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 진짜로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음료수가 도움은 돼요. 파워에이드 같은 것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몸에 땀 성분이랑 뭐 유사한 이런 전해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드셔도 무방하죠. 근데 중요한 거, 콩팥병 환자들, 진행된 콩팥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맹물을 드시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포카리 스웨트나 파워에이드 같은 거를 뒤에 성분표를 보시면, 예, 칼륨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무기질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에 목이 마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맹물을 드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크리스탈린 님이 우리 애청자신데, 네, 들어오셨고, 네, 김익성 님이요. 콩 때문에 타이레놀이나 소염 진통제를 자주 먹는데 약국에서 사는 일반 진통제도 자주 먹으면 콩팥을 망가뜨리나요? 정답은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 사 드시는 소염 진통제가 타이레놀이라면, 타이레놀은 엔세이드와는 조금 다른 기전이기 때문에 무슨 펜, 예, 무슨 펜으로 끝나는 약들 있잖아요. 성분이, 예, 이부프로펜, 맥시부프로펜, 뭐 나프록센, 뭐 이런 약들 은, 예, 엔세이드이기 때문에 그런 소염 진통제는 가능하면 5일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을 권고를 많이 드리고요.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콩팥의 용량에 비례해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예, 필요한 용량으로 필요한 기간만큼만 쓰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꼭 먹고 싶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약은 타이레놀입니다. 네, 타이레놀, 또 울트라세시라고 해가지고, 예, 그 트리돌, 트라마돌 성분이 있는 약들, 이런 거는 이제 소염 진통제가 아니라 그냥 진통제예요. 이거는 이제 뇌에 있는 통각중추에 직접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안 아프다는 사인을 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드시는 것을 오히려 권유를 많이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주라는 개념이 얼마나 자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드실 때 5일 이상은 쓰지 않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타이레놀은 비교적 안전한 약이니까 타이레놀은 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 간다 님이요. 아이고, 아버님이 투석 오래 하고 계시네요. 콩팥병도 가족력이 있나요? 자식인 저도 정기적으로 신장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자,
무조건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낭성 홍파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이에요. 예, 오토조말 도미넌트라 그래서 예, 상염색체 우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성인이 되고 나면 반드시 계속 검사를 해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의 가족력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다낭성 홍파병이 아닌데 투석하는 가족이 집에 있다. 예, 직계 가족 중에 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해보시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콩팥병, 말기 콩팥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50%는 당뇨병이고 25% 정도는 고혈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뇨병과 고혈압 자체가 가족력이 있을 수 있는 병들이기 때문에 원인 질환이요. 그런 원인 질환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원인 질환이 있으면 콩팥 기능이 어떤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당연히 콩팥병이 있으시다 그러면 콩팥병에 대한 이제 병식이라 그러죠. 병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많이 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정기적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데 그러면 환자분들처럼 뭐 한 달에 한 번 와서 검사할 거냐, 3개월에 한 번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건강검진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다낭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오시고, 예, 처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환자가 진단이 되면 온 가족을 불러다가 스크리닝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획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통해서는 확인해 보시기를 저희가 권유를 해 드립니다. 청설모님이 네,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61세 남자시고요. 네, 이분은 이식 받으신 분이죠. 4년 8개월 전에 이제 점점 이제 저기가 늘어나고 있네요. 네, 4년 8개월째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당뇨합병증으로 말기 곰팡병이 와서 이식을 받으신 케이스고요. 이식 신장의 수명. 네, 현재 크레아틴 수치는 0.9에서 0.99 정상이시고요. 당화혈색소 6.2에서 6.6% 너무 좋네요. 예, 다른 장기 합병증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오는지요. 자, 당뇨병,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 예, 비슷한 속도로 이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사람 따라는 틀립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당뇨병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예, 슬로프가 가파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4년 8개월 되셨고요. 네, 지금 당화혈색소 좋고요. 크레아틴 수치 정상이라 이식콩팥은 아주 100%잘 작용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기능도 100%처럼 보이고요. 보통은 이식한 콩팥의 5년 수명은 5년 생존율을 따지거든요. 5년 생존율 95%가 넘고요. 10년 생존율도 우리나라는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0년 이상 잘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래 쓰시는 분들은 20년, 30년 쓰시는데 단 지금처럼 크레아틴 수치가 0.8, 0.9로 정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만성 콩팥병 한 3단계 정도에서 4단계 투석 안 받을 정도의 만성 콩팥병으로 쭉 유지하시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 투석 안 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당뇨가 기저질환을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조금 불리한 조건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식이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이요법대로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방송을 보시면 투석 환자만 100% 대상으로 한 방송이 아니고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으면서 만성 콩팥병이 있는 만성 콩팥병 3단계, 4단계 환자들에 대한 어떤 조언들도 거기에 잘 들어가 있거든요. 이경실 박사님이 워낙에 영양학 박사를 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재밌으세요, 이분이. 그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하셨는데 석사를 식품영양학을 하시고 박사를 의학박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품영양학에도 굉장한 조예가 있으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CJ, 네, 우리가 아는 CJ요. 네, 제1제당 CJ에 이제 스카웃이 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꼭 저 방송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청설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한다고 당뇨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뇨도 지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당뇨병으로 인해서 다시 콩팥이 망가지는 거를 늦추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식이요법을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햇살 오호님이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건강검진 때 칼륨 수치가 5.7이 나왔네요. 나머지 전해질 수치와 신장 기능은 정상입니다. 이런 질문들 요새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저거는 아마 본인 콩팥 기능이랑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드시는 약에 칼륨을 올릴 수 있는 약들이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건강하신 분이, 다른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신 분이 일반 건강검진 때 저렇게 나오면 사실은 샘플링을 하고 좀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난 다음에 검사실에 넣게 되면, 예, 약간 피가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저런 칼륨 성분들이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재검을 해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검을 하면 대부분 다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조만간에, 예, 다시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게 나왔다 그러면 신장내과 진료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이라든지 이런 거 좀 들여다봐야 될 수 있어요. 오나한 돌고래 파파님이요. 이름을 굉장히 멋있게 지셨네요. 피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 8.8로 떨어져 있어서 신장성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철분제만 먹어서 안 되고 저혈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헤모글로빈 수치가 9 미만이면 9 미만에서 시작하라고 돼 있죠, 보험이. 네, 그리고 11이 되면 중단하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피 수치가 너무 올라가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올라가면, 13 이상으로 올라가면 피 자체가 굉장히 찐득찐득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심혈관계, 뇌혈관계의 합병증을 일으킬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피 수치는 11에서 12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보험 기준을 하는 그 조혈제 주사의 보험 기준은 11을 넘으면 안 됩니다. 9 미만에서부터 보험이 되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일단은 8.8이기 때문에 조혈제 주사는 맞으시는 게 좋고요. 철분제만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몸에 철분은 의외로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슬이 많은데 이거를 실로 꿰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 EPO,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을 이제 인간의 휴먼 리컴비넌트 EPO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재합성한 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분은 곡간에 쌀이 잔뜩 있는데, 예, 정작 가스레인지가 안 돼서 밥을 못 짓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조혈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렇게 신성 빈혈 진단이 되실 정도라 그러면 아마 만성 콩팥병 4단계 이상의 굉장히 진행된 콩팥병일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에리스로포이틴 주사를 맞으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도 부자님이 오늘 페이스가 좋네요. 네, 30분 됐는데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네. 마음도 부자님이 안녕하세요. 20대입니다. 매일 단백질 보충제 이제 40g을 마시는데 크레아틴이 1.4가 나왔습니다. 보충제 끊으면 정상 수치로 돌아올 거예요. 네, 돌아오겠네요. 단백질이 보충제 외에도 식사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40g이니까 단백질을 꽤 많이 드시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보충제를 끊으시면,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40g을 먹는 거라 그러면 좀 그럴 텐데, 식사는 식사대로 하시면서 40g을 플러스 알파로 더 드신다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맞습니다.
끊으시면 크레아틴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근육량이나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어쨌든 크레아틴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크레아틴 자체가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20대에 다른 지병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예,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냉철한 담비님이 IgA 신증 진단받고 단백뇨가 하루에 2.2g. 아이고. 네, 혈압이 115에 75 정상인데 단백뇨를 줄이려고 혈압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혈압약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IgA 신증에서 단백뇨를 줄여주는 여러 가지 약들이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전통의 약은 ACE 이니비터와 ARB라는 약입니다. 무슨 탄으로 끝나는 약들이죠. 그래서 이 약들이 사실은 혈압약으로 개발이 됐지만 써보다 보니까 단백뇨를 줄이고 심장의 리모델링도 줄이고 심지어는 뇌졸중도 줄이고 당뇨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일부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 ARB가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단백뇨, 고혈압은 없는데 단백뇨가 있는 사구체신형 환자들한테 저희가 무조건 씁니다. 왜냐하면 혈압을 낮추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단백뇨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ARB라는 게 안지오텐신, 레닌 안지오텐신계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블럭해주는 약이거든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우리가 거두는 건데 저런 경우에는 혈압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약을 드시는 게 IgA 신증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너무 증상 있는 저혈압이 아니면 그러니까 완전히 막 쓰러질 정도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막 어지럽다. 예, 이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드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SGLT2 이니비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도 요새 단백뇨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보험이 돼서 쓰고 있죠. 당뇨가 없는데 SGLT2 이니비터가 보험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RB를 드시고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절반으로 줄여서 감량을 해서 드시더라도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는 소량이라도 드시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단백뇨가 꽤 많이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게 3g이 넘으면 네프로틱 레인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행된 그 IgA 신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백뇨를 줄이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요. 비욘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같은 채널 비욘디에서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한승혁 교수님이 방송을 하세요. 근데 그 방송 내용이 뭐냐면 IgA 신증의 최신 치료에 대한 내용을 방송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 한승혁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현재 IgA 신증에 대한 전 세계 글로벌 임상을 한 3개 정도를 책임 연구자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뭐 시판이 된 에베레스트 메디슨의 입타코판 같은 약들부터 시작해서 무슨 코판으로 끝나는 신약들이 요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벌써 개발한 데만 하더라도 에베레스트 노바티스를 비롯해서 지금 뭐 GSK도 있을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을 거고 뭐 이런 후발 업체들이 엄청나게 신약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계신 연구 책임자시기 때문에 아마 IgA 신증의 최신 치료에 대한 지견을 너무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서 남의 방송을 잘 홍보하지 않는데 올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하는 한승혁 교수님 방송은 꼭 한번 냉철한 담비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필요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면 지금 제가 알기로 한승혁 교수님 진료 잡으려면 6개월인가 8개월인가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고요. 뭐 신원 안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만나기 어려운 명의시니까 꼭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 방송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른 벚꽃님이 제가 30분 딱 돼가지고 질문이 더 없으면 오늘 신난다 30분만 하고 끝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제 라이브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가 될 듯 싶은데 일단 질문이 나오는 데까지만 해보고 네, 지금이 점심시간이니까 네, 서로 빨리 끝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냉철한 담비님은 하여튼 꼭 금요일 3시 방송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광고를 많이 해줬으니까 우리 비욘디의 최초의 책임 PD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네. 마름벚꽃님이요. 콩팥 기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로 다시 좋아질 수 없나요? 약 잘 먹고 관리하면 수치가 회복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죠. 콩팥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아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 극단적이긴 하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 방법. 새 콩팥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리셋이 되겠죠. 두 번째는 늙지 않는 겁니다. 늙지 않는 겁니다. 제가 외래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진시황도 불로초를 못 찾아서 죽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세가 넘으면 1년에 콩팥 점수가 1년에 1 정도 떨어진다. 나이가 드는 노화 현상, 자연스러운 노화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게 할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약을 잘 먹고 관리를 하면 이 떨어지는 슬로프가 완만하게 나이에 따른 완만한 슬로프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투석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약 먹고 관리를 잘하는 이유는 수치를 좋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이 슬로프를 가장 완만하게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운님이 진짜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투석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나요? 네,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사들끼리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장기 이렇게 부르는 게 꽤 많잖아요. 뭐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많지 않나요? 뭐 많잖아요. 뭐 고혈압도 침묵의 살인자라 그러고, 콩팥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뭐라고 적었냐면, 콩팥은 묵묵히 자기를 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우직한 장기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직하지만 옛날에 우리 6, 70년대 저희 아버님 세대처럼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큰 병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콩팥병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된 채로 발견하는 경우를 저희가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병의 초기 진단의 증상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비특이적이에요. 식욕이 없다, 뭐 가렵다, 어지럽다, 뭐 이런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만 쭉 얘기하면 이게 콩팥병일 수도 있고 심장병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소화기 계통 병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불특정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이 건강검진에 콩팥 점수와 단백뇨 여부가 항상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가고요. 그 검진을 받으셨는데 그쪽 부분을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본인 건강검진 기록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콩팥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콩팥 점수라고 써 있진 않겠죠. 크레아티닌 수치 그 밑에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점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점수를 저희가 콩팥 점수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단계로 나누는 이 점수는 90점 이상 1단계 정상, 60에서 90 2단계,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정상, 3단계가 30에서 60,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확실히 진단을 하고 이제 관리를 시작을 하고요. 4단계가 15에서 30점, 요거는 진행된 콩팥병. 그리고 불행하게도 검사를 딱 했는데 15점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말기 콩팥병이라고 해서 불행하게도 투석이라든지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우님이 하나 더 주셨어요. 나중에 투석 치료를 받게 되면 일을 아예 못하고 누워만 지내야 하나요? 직장생활과 투석을 병행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투석을 하는 이유는요,
투석하려고 환자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가 살려고 투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석 전문의로서 투석을 시작하면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투석을 하는 이유는 병상 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투석 치료를 하는 겁니다. 투석 치료를 하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신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월요일이잖아요. 저희 병원이 지금도 저희 진료실 밖에서는 혈액투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저희가 3시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프트가 저녁 6시에 직장인반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끝나고 투석하러 오시는 직장인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직장 생활과 투석을 병행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혈액 투석만 해야 되느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복막 투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낮에는 배를 비우고 밤에는 집에 가셔가지고 기계를 연결해서 기계 복막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생활과 투석을 병행할 수 있고요. 투석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 복귀시키려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또 여가 생활도 누리셔야 될 거고, 심지어는 저희가 여행도 요새는 갈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투석을 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투석을 한다 그러면 사망 선고받은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5년 생존율이 60%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죽을 날 받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현재 투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78%가 넘었어요. 거의 80%에 가깝고요. 10년 생존율도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위암 환자보다 안 좋다, 그래서 막 엄청 겁을 줬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걱정을 너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과 투석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투석하면서 저혈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오늘 제일 많아요. 월요일이. 월수금 투석 환자 월요일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주말에 투석을 안 하고 3일차에 몸무게를 쌓아갖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 몸무게를 가장 많이 빼게 되거든요. 수분을 가장 많이 빼게 되기 때문에 혈압은 볼륨에 비례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작할 때 몸무게보다 나중에 끝났을 때 빠지는 몸무게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투석 중에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투석하면서 뭘 먹었어, 뭐 식사를 했다거나 이러면 장으로 위장, 대장, 소장으로 혈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석 중에는 뭘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심장 기능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투석 중에 생기는 저혈압은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또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은 몸무게를 많이 빼는 경우, 볼륨에 비례해서 많이 빼는 경우에는 저혈압이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환자분들 모니터링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오늘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다 하고 항상 질문이 남아가지고 막 끝까지 막 몰아쳐서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뒤에 아마 정진호 교수님 서울에서 방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광고를 2가지를 또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광고를 많이 하나? 8월 26일 수요일 날이요. 제가 신장학회진 홍보이사라 홍보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수요일 날 오후 6시인가요? 7시인가요? 네. 오후 7시에 대한신장학회 유튜브인 내 신장이 콩팥콩팥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신장학회 소속 교수님이 나오셔서 매달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질의응답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리고 또 간단한 강의도 하는데, 이번 강의가 아마 복막 투석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직장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바운님 같은 경우에 꼭 수요일 날 라이브를 보시고, 복막 투석이 그런 직장 생활이나 이런
저 일상생활 복귀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28일 날은 비욘드입니다. 제약회 유튜브 아니고요. 비욘드에서 오후 3시에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한승혁 교수님, 저보다 승혁 형님이 5년 선배인가 6년 선배인가 그런데 저보다 젊어 보이세요. 아주 훈남이시니까 꼭 방송 보시고 아이제 신증의 최신 지견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9월 달에는 아마 9월 29일 화요일 오후 1시가 되지 싶은데 다음 달에는 화요일 방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